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리고 시장 균형, 그리고 탄력도 배운 개념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 배운 뭐 이런 간단한 모형만으로도 저희가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리고 풍성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학 모형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쓰고 그걸로 또 많은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때까지 배운 내용들 가지고 한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 동영상에서 살펴볼 정부 정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격 통제 정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세 정책입니다. 자, 가격 통제 정책은 이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많이 볼 수 있는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가격 상한제 그리고 가격 하한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정부 정책인데요. 가격 상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 규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이제 임대료 상한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뭐 이 가격 이상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안 돼. 뭐 그런 임대료 규제라든가, 그리고 농산물 가격 규제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상한을 걸어놓고 뭐 이거 이상으로 가격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통제하는 식이죠. 가격 하한의 경우에는 이제 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가격 하한에 따른 정부 정책은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제 임금의 하한을 설정을 해놓고 임금이 이것보다는 적게 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가격 얘기하는데 왜 임금이 나오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임금은 뭐에 대한 가격이죠? 노동에 대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시장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노동을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을 하면 그 노동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노동량이고 가격은 이제 임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의 가격을 저희가 임금이라고 하면 이제 노동 시장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이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격 하한제에 해당하는 정부 정책이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 가격에 대한 상한 혹은 하한들을 설정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사실 실제로도 많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부 정책 중에 유명하고 또 뭐 사실 저희들 모두 다 알죠. 조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정책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제 좀 단순화해서 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정부의 조세 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면 정부가 소비자의 소비량 혹은 생산자의 판매량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한 금액의 조세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하고 저희가 조세 정책에 대해서 그 효과라든가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책 중에 가격 통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가격 상한 그리고 가격 하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가격 상한제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자, 저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얼마죠? 3원이죠? 지금 시장에서 지금 균형 가격은 3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3원이면 시장에서 거래량은 이제 5단위가 되겠죠. 자, 정부에서 이 시장의 경우에 가격을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가격 상한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
정부가 결정을 한 후에 가격 상한을 이제 6원에 걸었어요. 자, 가격 상한을 6원에 걸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장에서 이 상품의 가격이 6원보다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정부에서 이렇게 이 시장에 가격 상한을 6원으로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에 이 가격 상한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장 균형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 3원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 상한인 6원을 넘어갈 일이 없죠. 이 시장에서는 3원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상한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 균형 가격보다 위에서 설정이 되면 이러한 가격 상한은 이 시장에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가격 상한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정부에서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이제 3원에서 형성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각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이 3원이라는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상품 가격이 2원을 넘어서면 안 돼라고 가격 상한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가격 상한이 어떤 효과를 발휘를 할까요? 자, 일단은 시장 가격이 3원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규제가 없었다면 근데 시장 가격이 3원으로 형성이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격 상한이 2원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시장 가격이 3원에 형성되지 못하고 그냥 가격 상한에 맞춰서 이제 2원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2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면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죠? 자, 시장 가격이 2원에서 지금 형성이 되게 되면 가격 상한 때문에 지금 시장 가격 2원이면 총 공급이 얼마죠? 4개죠. 총 수요는 얼마죠? 9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 시장에서 지금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에서 가격 상한에 해당하는 2원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면 지금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산자들은 야, 이 가격이면은 생산을 못 하겠다. 그래서 생산량 줄이고 근데 소비자들은 야, 가격이 싸니까 많이 소비해야 되겠다. 수요량 늘리는데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네,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는 거죠. 가격 상한에 묶여서 가격은 2원으로 지금 고정이 돼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 시장에선 초과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가격 상한에 해당하는 2원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상한 2원에 의해서 이 시장에서 가격이 2원으로 형성이 되면 자, 어떻게 되나요? 자, 보니까 지금 초과 수요가 있고 그래서 9개. 사람들은 9개 먹고 싶은데 지금 총 공급은 4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결국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줄을 서서 지금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량이 적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럴 때는 뭐 사람들이 뭐 줄을 서기도 하고 밤새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선착순으로 뭐 4명만 먹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이 뭐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아홉 개가 이제 사람들이 수요를 하는데 즉 이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9명이 먹고 싶은데 지금 4명밖에 결국은 못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가격 상한에 의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2원에 형성이 되고 그래서 거래가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빨리 줄 서서 선착순으로 빨리 줄 서서 이제 4명은 이 상품을 샀어요. 그래서 상품 4개가 거래가 되고 그냥 한 사람이 하나씩만
소비한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 4명이 이 상품을 산 거죠. 자, 이 4명은 이 가격 상한의 덕을 아주 톡톡히 봤죠. 자, 왜 그렇죠? 자, 이 4명의 경우에는 가격 상한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 상한이 만약에 없었으면 자, 가격이 원래 3원이었겠죠. 자, 가격이 원래 3원이었을 테고 3원이었으면 이제 총 5명이 이 상품을 소비를 했을 거예요. 자, 이 가격 상한에 2원의 상품을 산 이 4명 있죠? 이 4명은 가격 상한이 없었어도 결국은 상품을 샀을 사람이에요. 가격 상한이 없었으면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3원이었을 테고 그러면 그 상황 하에서는 5명이 이 상품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 중에 4명은 가격 상한 제도에 의해서 1원 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2원의 상품 4개를 구매한 가격 상한제 덕분에 2원의 상품을 구매한 이 4명은 이 가격 상한제로부터 아주 이득을 본 사람이죠. 원래 3원을 주고 샀을 텐데 2원 주고 샀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원래 가격 상한이 없었으면 5명이 상품을 구매를 했었겠죠. 근데 이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4명밖에 구매를 못 하잖아요. 결국 이 한 명, 원래 상품을 3원이라도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가격 상한 때문에 구매를 못하게 된 이 한 명은 가격 상한제로부터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상한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 중에 가격 상한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산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생산자 측면에서는 자, 원래 3원에 5개 팔 수 있었죠? 그래서 원래 3원 생산자 한 명이 뭐 하나씩만 판매한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 원래 3원에 5명의 생산자가 하나씩 팔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격이 2원으로 떨어졌죠? 자, 그래서 2원이면 4명만이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판매를 안 해요. 그래서 3원에 판매를 할 수 있었던 생산자가 가격 상한 때문에 이제 판매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를 안 하는 이 생산자는 이제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자, 나머지 4명의 생산자는 판매는 해요. 2원의 싼 가격에. 판매는 하는데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산자들도 이제 판매는 여전히 하긴 하지만 싼 가격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이제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생산자의 경우에는 모두 다 손해를 보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결국 살 수 있었던 사람은 가격 상한제 이후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이득을 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상한 제도를 정부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그리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를 저희가 잘 미리 계산을 하고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는데 손해보는 사람들의 손해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격 상한제는 그다지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근데 반면에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혜택을 보는 정도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 경우는 가격 상한제가 그래도 괜찮은 정책이구나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같은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가격 하한제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인 예는 최저임금제니까요. 저희가 이제는 이 그래프들을 노동시장에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저희가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자, 이 오른쪽 그래프가 노동시장에 대한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거래되는 것은 이제 노동이죠. 노동 시간이라든가 노동 양이 되겠죠.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노동에 대한 수요죠. 노동을 누가 수요하죠? 기업이 수요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노동에 대해서 수요하는 노동 수요 곡선이 D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노동 공급은 이제 노동자들이 공급을 하는 거니까 저 공급 곡선 S는 노동자들이 공급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축 가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 가격이니까요. 노동의 대가.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죠. 즉 임금 수준이 떨어지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임금이 떨어지면 이제 자본보다는 노동을 더 많이 써야 되겠구나 하고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공급 곡선을 보면 우상향하는 곡선이니까 이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이 노동 공급을 더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임금이 예전보다 높으니까 나는 이제 밤새워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노동 시장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하한을 가지고 가격 하한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노동 시장을 살펴볼 건데요. 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가격 하한이 2원에 걸려 있어요. 자, 가격 하한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시장에서 가격이 2원 밑으로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가격이 2원 밑으로 못 내려가. 그래서 이게 하한이야 라고 정부에서 가격 하한을 지금 2원에 걸어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가격 하한, 우리의 예에서는 지금 최저임금이죠. 자,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2원에 걸었을 때 이 최저임금이 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죠. 왜냐하면 이 노동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임금이 3원으로 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균형 가격, 이 경우는 임금이죠. 자, 균형 임금 수준이 지금 3원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인 2원보다도 이미 높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시장에서 뭐 아무런 효과가 없죠. 이 노동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임금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아무런 효과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제 최저임금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임금 수준은 3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걸어놓은 최저임금은 6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금 수준이 3원인데 이게 좀 너무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임금 수준은 절대로 6원 밑으로는 안 돼. 그래서 6원으로 최저임금을 걸어놓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최저임금이 6원의 최저임금이 이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될까요? 자, 이제 우선 보시면 자, 최저임금이 6원이에요. 자, 그러면 보니까 노동에 대한 총 수요는 4단위예요. 즉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기업에서 총 4명의 노동자를 수요하는 거죠. 그런데 임금 수준이 높이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 수준이 높이 형성이 되다 보니 노동의 총 공급은 9단위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9명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총 노동 수요는 4명, 총 노동 공급은 9명.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보통이라면 이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되죠?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즉 임금 수준이 떨어져야 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수요에 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노동 시장에선 임금 수준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제에 묶여서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임금은 이 시장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이 균형 임금이 3원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임금 수준이 6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자,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측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소비자는 여기서 노동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이니까요. 자,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면 자, 원래는 이제 노동시장을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임금 수준이 3원으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기업들은 5명만큼의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임금 수준이 6원으로 묶여 있고 그래서 기업들은 4명의 노동자밖에 고용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기업이 노동자 한 명만 이제 고용을 하는 상황을 저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5개의 기업에서 지금 노동자를 쓰고 싶었는데 원래는 균형하에서 4개의 기업에서밖에 노동자를 못 쓰는 거죠. 즉 기업 하나는 노동자를 원래는 3원에 사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 기업 하나는 손해를 보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5개 기업 중에 이제 4개의 기업은 비싼 가격에 노동자를 고용하기는 해요. 그래서 노동자를 고용하기는 하는데 3원에 고용했을 것을 6원에 고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4개의 기업은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지금 기업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비싼 가격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손해를 보든가 아니면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고용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든가. 그래서 기업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노동자 측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지금 원래 균형 가격이 3원이었으면 5명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최저임금을 통해서 지금 임금 수준이 6원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죠? 4명만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보는 건가요? 일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자, 원래 3원에 5명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6원에 4명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3원 받고도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4명은 이제 6원이라는 높은 임금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은 일할 수 있는 노동자 4명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죠. 원래 3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6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 고용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4명의 노동자는 혜택을 보는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3원 받고 일을 할 수 있었던 5명 중에 1명은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 노동자 1명은 이 최저임금제로부터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측면에서 보니까 최저임금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한 2년 정도 전인가요?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한 되게 뜨거운 논의가 사회적으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이 최저임금을 높임으로 인해서 사실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최저임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건데, 이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높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노동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업을 하거나 레이오프를 당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저희들이 좀 걱정들을 많이 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많은 걱정들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의들을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수요 공급 모형을 가지고도 이렇게 풍성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수요 공급 모형이라는 것이 되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 아주 풍성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요 공급 모형을 이제 그냥 배우고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신문에서 또 많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수요 공급 모형의 툴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가격 통제 정책에서 또 유의해야 될 사항 하나는요. 자, 원래 큰 영향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격 통제 정책이 이 경제에 어떤 큰 샥이 왔을 때 갑자기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자, 원래 수요 공급 곡선이 까만색 곡선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원래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서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저것이 지금 가격 상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시장의 가격 상한을 걸었어요. 파란색 선으로. 자, 그렇게 되면 원래 이 시장에는 이 가격 상한이 사실 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가격 상한이 파란색 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이 그보다 작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절대로 가격 상한보다 넘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시장에 정부가 설정해 놓은 가격 상한은 사실 뭐 큰 효과가 없는 무시해도 되는 수준의 가격 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 크게 이렇게 걱정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 저희들 경제에 어떤 큰 샥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오일 쇼크라든가 아니면 뭐 지진이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후쿠시마처럼 어떤 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샥이 왔어요. 그래서 공급이 갑자기 줄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빨간색 곡선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균형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균형 가격이 이제 수요 곡선, 까만색 수요 곡선, 그리고 새로운 빨간색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가격 상한이 파란색 선에 걸려 있다 보니 균형 가격이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 상한이 균형 가격보다 낮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제 지금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균형 하에서 생산자들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양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상한 제도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급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가격 상한이 지금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어, 생산자들이 공급하는 양이 이 샥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는 이 시장에 별로 큰 영향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격 통제 정책이었는데
갑자기 경제에 큰 어떤 샥이 와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제 출렁출렁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가격 통제 정책이 갑자기 효과를 발휘하면서 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격 통제 정책을 사용을 할 때는 사실 경제에 대해서 아주 좀 예측도 잘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좀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유명한 정부 정책인 조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정책이 있는 경우에 과연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자, 먼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조세 정책을 좀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이 조세 정책이라는 거를 저희가 굉장히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생산자가 한 단위 팔 때마다 일정한 액수의 돈을 정부에게 내야 된다. 자, 요렇게 우리가 조세 정책을 간단하게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정부에서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뭔가 하나 팔 때마다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정부에 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생산자라면 여러분들은 이 조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세라는 것은 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하나 만들어서 팔 때 10원만큼 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10원에다가 플러스로 세금을 정부에 또 내야 되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거는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생산하는데 비용이 증가해요. 그럼 여러분들 공급을 더 많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전하고 똑같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공급을 줄이시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용 조건이 악화가 되면 이제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는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자에게 세금이 부과가 되면 어떤 효과가 시장에 발생을 하냐면 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이동을 하느냐? 자, 답을 제가 지금 일단은 가르쳐 드리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그 다음번 강의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다음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냥 이 부분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시고 다음번 강의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까만색 공급 곡선이 있고 빨간색 공급 곡선이 있죠. 그 수직 차이 있죠? 지금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저 수직 차이 있죠? 즉, 저 파란색 화살표의 길이가 판매량 한 단위에 대한 세금 액수가 되도록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합니다. 즉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공급 곡선이 세금 액수만큼 위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정부에서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 팔 때마다 예를 들어서 10원씩 내야 돼 세금으로. 그래서 하나 팔면 10원이니까 두 개 팔면 20원 내야 되는 식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생산자들이 비용 악화로 인해서 공급을 줄인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얼마만큼 좌측으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 빨간색 공급 곡선, 새로운 공급 곡선이죠. 빨간색과 까만색 공급 곡선의 저 수직 차이,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저 수직 차이가 그 세금 액수가 되도록, 앞에 예에서는 10원이죠. 한 단위당 10원의 세금을 낸다고 하면 10원만큼의 되도록 이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요. 자, 이 가격이 바뀌게 되죠. 균형 가격이. 그래서 원래 이제 균형 가격이 까만색 수요 곡선과 까만색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설정이 되었는데요. 자,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를 했더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고 공급 곡선이 빨간색으로 변했죠. 그러면서 균형 가격이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이제 6원이 되었어요. 자, 균형 가격이 6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 간에 이제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자, 시장 가격이 이제 6원으로 형성이 되었지요. 자, 소비자들은 상품 한 단위에 대해서 6원을 생산자에게 지급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 6원이라는 시장 가격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그냥 소비자 가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 새로운 시장 가격 6원은 이제 소비자 가격이에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 자, 그러면 생산자는 자 6원을 소비자한테 받았어요. 자, 하나 팔 때마다 소비자에게 6원을 받았어요. 자, 6원을 자기가 다 먹나요? 아니죠. 그 6원 중에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왼쪽 그래프에서는 세금이 2원인 상황을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하나 팔 때 소비자에게 6원을 받았고 그 6원을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라 2원만큼은 정부에 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호주머니에 남게 되는 돈은 4원이에요. 이 4원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산자 가격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세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호주머니에 넣는 가격 간에 괴리가 발생했어요. 얼마만큼 괴리가 발생하죠? 세금만큼. 그래서 세금이 2원인 상황인 경우에 소비자 가격은 6원이라서 소비자들이 한 단위당 6원을 내는데 생산자 가격은 4원, 즉 생산자는 2원만큼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4원만큼만 자기들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가격은 6원, 생산자 가격은 4원, 조세는 2원이죠. 자,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저희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간단하게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냐 하면 소비자가 한 단위 구매할 때마다 얼마만큼 돈을 내라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금을 내야 돼요. 원래 예를 들어서 1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금이 들어오면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수요를 자연히 덜 하게 되겠죠.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소비자들은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수요 곡선이 빨간색 수요 곡선으로 이렇게 변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저희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만큼 변하는 거냐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 테고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저 수요곡선과 빨간색 수요곡선 저 두 개 간의 차이 있죠. 수직 차이.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저 수직 차이가 세금 액수가 되도록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까만색 수요곡선 그리고 까만색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장의 균형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제 정부가 이원만큼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너 하나 살 때마다 2원씩을 내야 돼 하고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수요 곡선이 까만색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이제 4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균형 가격이 4원이 되었어요. 균형 가격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하면요. 이 그래프에서는 자, 이 균형 가격이 4원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소비자는 자, 생산자에게 4원을 주고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산자는 그 4원만큼 다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세금은 소비자가 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이 시장 가격 4원이죠, 지금. 4원만큼을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4원을 다 호주머니에 넣어요. 그래서 이 4원은 저희가 생산자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다 가져가니까. 자, 근데 소비자는 4원만큼 내고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세금을 더해서 이제 세금만큼은 정부에다 줘야 돼요. 세금이 2원이니까 정부의 2원만큼을 이제 세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나 살 때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6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지금 이제 돈을 두 번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산자에게 4원을 주고 2원만큼은 정부한테 주고 그래서 소비자는 총 6원만큼의 가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6원은 소비자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 가격은 6원이고 생산자 가격은 4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제 균형 가격은 4원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사실은 이제 까만색 수요곡선, 까만색 공급곡선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에서 까만색 수요곡선, 까만색 공급곡선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똑같아요.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세금 2원이라는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느냐 소비자에게 부과하느냐라는 요 차이만 존재를 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왼쪽 그래프가 되는 거고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오른쪽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4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이 가격이 똑같죠. 그리고 재밌게도 소비자 가격이 6원이라는 거, 생산자 가격이 4원이라는 것도 똑같았어요.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은 2원으로 똑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그래프를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댁에 계시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이 세금을 누가 내느냐에 상관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시장이 있는데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느냐,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느냐, 그게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에는 똑같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뭐는 달라지죠? 시장 가격은 달라져요. 균형 시장 가격은 왼쪽 그래프에서는 6원이에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4원이었어요. 그래서 균형 시장 가격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얼마냐,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얼마냐, 이게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하면 세금을 누구에게, 생산자에게 부과하느냐, 소비자에게 부과하느냐 하는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사실 저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 부담을 누가 더 많이 지느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해보는데요. 가격 탄력도 저희가 배웠었죠. 자, 여기서도 탄력도가 중요합니다. 더 비탄력적인 쪽이 조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까만색 수요곡선 그리고 까만색 공급곡선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균형 가격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수준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을 때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저 파란색 가격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산자에게 2원만큼의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실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생산자에게 지금 2원의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자, 그래서 이제 공급곡선이 빨간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6원이 됐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보니까 지금 자, 새로운 시장 가격이 6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6원만큼을 생산자에게 내죠. 그래서 6원은 소비자 가격이에요. 근데 생산자들은 6원을 받아서 2원만큼은 정부에 줘야 되니까 결국 호주머니에 남는 건 4원이에요. 그래서 생산자 가격은 4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균형 가격과 저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균형 시장 가격은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저 수준만큼이었죠. 자, 원래 파란색 수준으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세금이 들어왔더니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받아가는 가격이 달라졌죠.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손해보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자,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받아가는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생산자들도 손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지금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소비자가 손해를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장 가격인 저 파란색 수준과 비교를 해보면 6원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파란색에 비해서. 생산자 가격도 4원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한 단위당 조세가 2원이에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2원만큼을 지금 정부에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2원만큼을 지금 생산자가 정부에 내기는 하는데 이 조세 중에 생산자가 내는 조세 중에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요? 더 높은 시장 가격을 통해서 세금 중의 일부가 지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에서 지금 보시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파란색 수준으로 생산자가 돈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세를 떼고 나면 4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예전과 비교해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조금 덜 받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원래 파란색 수준으로 돈 내다가 이제 6원을 내야 돼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을까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금 수요 곡선은 조금 더 수직선에 가깝죠.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보다는 조금 더 평평해요. 그래서
공급 곡선보다 지금 수요 곡선이 좀 더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소비자가 조세를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공급보다 소비자가 더 많이 조세를 상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게 결국 탄력도에 달려 있는 건데요. 자, 생산자가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으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격을 높여서. 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지금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생산자 측에서 가격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려고 할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반응을 별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니까. 여러분,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가격 변화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반응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들이 조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좀 더 이전하려고 하는데, 높은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수요가 별로 줄어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이 조세를 소비자 측에 전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그러한 이제 수요 곡선을 가진 소비자 측이 조세 부담을 좀 더 많이 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